자, 이제 우리 녹화할게요. 예.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만있어 보자. 우리 경혜맘님 감사드리고요. 허래머님, 이쁜 밉시장님, 재밌고 알차게님, 장난감 선물님, 무비토크님, 망치만세님, 역전 막걸리님, 증조부도 어부님, 칼바도스타님, 영원님, 점점 미녀네오님, 향기님,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우리 최고의 가치님, 이녀가 사랑해님, 레이니아님, 힐링 철학원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예, 홀미사님 감사합니다. 또 도래색이다님, 창공을 날다님도 감사. 요즘에 낯선 옷을 많이 입는다고 다들 놀래고 계셔. 손마개님, 몽이님도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제가 잘 이런 옷을 안 입었던 이유가 이런 옷들이 다 두꺼워요. 네, 이런 옷들이 다 두꺼워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면 막 더워. 그래서 이제 더우면 그래서 주로 얇은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너무 추워가지고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막 냉기가 있어가지고 그 얇은 옷을 입고 시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두꺼운 옷을 입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어요. 중간에 옷 갈아입으러 갈지도 몰라요. 살벌한 구님, 회민님, 예, 9859님, 푸른곤뱅이님, 근홍근홍님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짜 신상이야. 아프리카티. 예, 아프리카에서 작년에 저기 뭐지? 방송대상 시상식 할 때 나눠준 참가자들한테 준 선물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유럽에 갔다 오니까 저기 뭐야, 저 뒤쪽에 있는 저 깜장색 쿠션하고 그다음에 이 티셔츠하고 그다음에 이제 깜장색 머그컵 아니 뭐지 그거 텀블러하고 그렇게 이제 와 있더라고요. 와, 이런 선물도 다 줬네. 그래서 막 좋아했어. 우리 동생이 3개를 타서 2개는 자기가 갖고 한 세트만 우리를 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잘 입고 있어요. 우리 조카들이 아주 이 옷을 잘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잘 입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티셔츠를 아끼느라고 그동안 잘 안 입었어요. 예, 아끼느라고 잘 안 입었는데 길어서 좋아. 길어서 아주 입기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덥네. 일단 이 아프리카 티를 입고 이 아프리카에게 잘 보이는 중이야. 혹시 이번에는 1000명방을 저기 꿈꿔도 되려나? 뭐 헛된 꿈이겠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꿈을 꿔보는 거지. 어, 이게 아프리카에서 대상을 타면 방송 대상을 타면 1000명방을 주는데 이제까지는 우수상 한 번, 그 다음에 우수상 2번밖에 못 탔어. 이제 이번에는 한번 도전! 1000명방!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옷을 입은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옷을 한번 입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저께 방송을 끝내고 이제 우리 딸이 어저께 들어오면서 뭐 막 춤을 추는 거야. 학교에서 들어오면서 막 그 이국주 춤을 막 추는 거야. 엉덩이를 막 이상하게 흔드는 춤을. 그러면서 뭐 1차 합격.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이제 어저께가 뭐 고등학교 1차 합격자 발표라는 날이었대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1차 합격했다고 그거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한 거야. 근데 내가 뭐 좀 알았나?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 하여튼 1차 합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막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1차 합격이 됐다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막 축하한다는 거야. 내가 1차 합격밖에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축하할 일인가. 다음번에 이제 뭐 면접도 봐야 되고, 아직 다 붙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딸의 성적으로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데, 더 잘하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데, 소위 이름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데,
제가 그걸 반대했거든요. 그걸 반대하면서 우리 딸이 되게 속상해 할까봐 되게 걱정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지금 가는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 중에 있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어.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진짜 애들을 가르쳐 보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저는 과목이 사회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 그 국영수 선생님들은 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위반 세트, 그 다음에 중간반 세트, 그 다음에 이제 꼴등반 세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이 뭐, 한 24개만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 맡아서 가르친 애들이 이제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뭐지? 아주 이제 과고반부터 외고반 애들까지 가르친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외고반하고 일반 반 중에 우수한 애들을 가르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찌끄러기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과고반부터 꼴등반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제 그 과고반부터 꼴등반까지 이제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애들의 소위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 이제 다 겪어본 거죠. 근데 뭐라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싸가지가 없어. 내 결론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싸가지가 없고 애들한테 똑같이 대했을 때 존경심이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나 중간반 애들이 더 열광을 하더라고. 더 열광을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만 막 알랑방구를 껴. 뭐 시험 전이라든가 뭐 그럴 때만 알랑방구 끼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싸가지 없이 굴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걸 보고 통계라 그래, 통계. 저기 일베 애들은 아무 데나 갔다 일반화의 오류를 들이대. 어? 내가 10여 년을 강의를 해보고서 내린 결론이야. 그 다음에, 이정희를 왜 찾아? 이정희를 왜 찾아? 이정희를 왜 찾는 건데? 왜 방송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하고 지랄이실까?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쓸데없이 시비 거는 애들부터 좀 정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회탐구로 이제 고등학교 애들을 이제 쭉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학교 애들을 또 가르쳐 봤어. 근데 이 공부 잘하는 학교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소위 전교에서 막 다 놀던 애들이었는데, 그 전교에서 노는 애들끼리만 모인 곳에 가서 성적이 그 기대치에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 우리가 뭘 부족하게 해줬다고 네가 성적이 떨어지는 거냐? 어차피 걔도 너도 다 비슷한 성적인데 왜 너는 성적이 안 올라가냐? 그런 식으로 애들을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성적 차이가 거의 없는데 1점에 막 전교 석차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우리 딸네 학교가 전교 1등부터 4등이 평균 99점이라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중간 등급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간 등급이라고 해도 사실은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야. 그런데 그 우수한 애들이 굉장히 자기는 루저다, 자기는 패배자다,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굉장히 막 망가져 있는 모습, 그 경쟁에서 질까봐, 예, 경쟁에서 질까봐 늘 불안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내가 가르칠 정도가 되면 이제 고2 정도에 와서 수업을 듣거든. 고2 정도 되면 이미 등급이 거의 굳어지다시피 한 애들이야. 그러면 이제 거의 어떤 성적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거의 이제 뭐 포기하는 단계지. 그냥 그 등급을 받아들이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를 설정을 하면서 굉장히 패배자의 의식을 갖는 거야. 근데 사실 이해가, 다른 학교에 있으면 일반고라든가 또는 한 단계 낮은 외고에 있었으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었는데, 소위 최고의 학교에 몰아넣고 애들을 등신으로 만드는 거지. 예. 그 이정희 얘기를 왜 자꾸 하는데? 누구야 또?
이정희 얘기한 거 누구야? 이정희는 학력고사 봤어. 이 무식한 거사. 무식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정희 의원은 저 수능 세대가 아니라 저기 뭐야, 학력고사야, 학력고사. 우리 저기 320점 만점으로 걸었던 지랄들이야. 예. 하여간 이제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꼈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그 뉴스 봤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가 투신 자살해 버렸다는 얘기? 응?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하자고 모였대. 가족들이 가족회의 하자고 모였다가 거기서 가족들이 우리 집은 네 성적만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아마 농담이었겠죠. 근데 이 애가 그러면 나만 사라지면 우리 집은 행복하겠네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대. 보는 앞에서. 근데 이 애가 자기 꿈은 노숙자라고 썼던 적도 있다는 거야.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우리 집은 자유가 없어서 자기는 노숙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을 때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돼. 아마 그래도 얘기를 해줬더라도 그런 부모들은 또 못 들은 척 하겠죠. 이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정말 심각해요. 알려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 애가 멘탈이 약하네? 아휴. 그런 애가 멘탈이 약한다고 생각, 누구니 얘? 누구야? 애가 멘탈이 약하다. 내가 지금 어디서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찾아갖고 강퇴 좀 시켜주세요. 야, 아니야, 내가 블랙을 시켜야 돼. 찾아갖고 강퇴를 시켜주면 내가 블랙을 할게. 애가 문제 있어? 이런 미친 것들 진짜. 죽은 애가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이 죽어가는 거라고. 어른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그냥 못 대처먹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 자식이 그렇게 죽어봐야 정신 차려. 저것들은 아주.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겠지. 평생 그러다 혼자 죽겠지. 미안해요. 7년 동안 애들이 968명이 자살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7년 동안 968명이 초중고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이거는 1000명 가까운 숫자가 죽었다니까? 1000명 가까운 초중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고. 그 애들이 왜 죽었느냐 하면, 그 애들이 왜 죽었느냐 하면, 소위 아마 16살이면 지금 중3이었을 거야. 그죠? 16살이면 중3이었을 것 같은데, 초중고생도 초등학생도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작년에 어떤 아이가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애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특목고를 못 갔다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의 여자아이가 자살해버렸어요. 작년에도 어떤 중3 여자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특목고가 있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했대. 그런데 그 특목고를 못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자살을 해버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어느 초등학생의 노래, 작년인가 언론에 나왔던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기는 국제중을 나와, 민사고를 나와,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러더라? 뭐 카이스트인가?
카이스트 대학을 졸업해서 미용사가 될 거다. 하버드를 나와서, 그러니까 국제중을 나와, 그 다음에 민사고를 나와, 하버드를 나와서 미용사가 될 거다. 그런 노래를 어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그걸 동요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너 국제중 가야 된다, 국제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쪼는 거야. 그러면서 뭐 민사고, 국제고, 소위 최고의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는 학교를 가라고 어린 애들부터 막 쪼아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런 학교들을 못 나오면 인생을 패배하는 거다. 그렇게 애들에게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그 특목고를 못 가면 자기 인생은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 특히 초등학교 애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까지, 그러니까 소위 그 학벌에 대한 그걸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처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되게 충격을 먹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애 초등학교 때 절대 뭐 무슨 학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외고반, 과고반 이런 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외고, 과고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말 초등학교 때 인사 잘해라, 숙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 세 가지였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어라, 숙제 빼먹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애한테 요구했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애가 원할까봐 피아노도 가르쳐봤는데 나 닮아서 싫어해서 피아노는 그만두고, 태권도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다녔어. 그게 다른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하는 마음으로 이제 태권도를 가라고. 그래서 태권도를 하면서 굉장히 키도 많이 크고 건강을 그래도 유지하고, 그리고 이 태권도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되게 예절 교육을 잘 시키셔갖고 애가 씩씩하고 밝고 예의 바르게 성장한 거지. 근데 우리가 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강제를 했어요. 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책을 도서관에서 계속 빌려오고, 그리고 책을 계속 읽을 것을 책 보고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애가 다행히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독서하고 운동, 인사,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초등학교 집중 덕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을 뭐 80점대를 주로 다 받아왔어. 나는 80점만 맞으면 된다. 요즘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80점대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애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애가 수학을 뭐 55점을 맞고 막 그랬어. 근데 얘는 자기가 55점을 맞아도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거야. 근데 친구들이 막 학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특목고를 가야 된다. 특목고도 뭐 레벨이 있다. 그런 레벨 있는 특목고를 나와서 뭐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막 학원 선생님들이 이과를 가라면서 막 가르치가 애가 거기서 혼란을 느낀 거야. 우리 집에서는 전혀 못 듣는 얘기를 그 학교 친구들이나 뭐 이 중학교 2학년 가을부터 다니기 시작한 학원 선생님이 그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어느 날 애가 울고 있어. 또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자기는 문과를 가고 싶은데 자꾸만 학원 원장님이 자기를 붙들고 이과를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슬프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문과 가면 망한다, 문과 가면 인생 그 패배자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는 문과를 꼭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문과인데 왜 무조건 이과를 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얘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학원 선생님이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널 걱정하고, 네가 이제 그 인문계에서 문과를 졸업하면 소위 스카이를 못 가니까 이과를 가면 스카이에 갈 수 있어서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거다.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넘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애들 사이에도 어떤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2병이 나는 그래서 생긴지 몰랐어. 중2병 그래서 나는 그 중2병의 원인을 몰랐다니까. 그냥 내 기억에 중학교 2학년 학교 수업이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애들이 중2병을 앓나보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3에 대한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고3 때처럼. 우리 옛날에 고3 때 그 고3을 앞두고 고2 때 우리가 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요즘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중3 때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자유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중2가 중2병을 앓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잘 몰랐어. 내가 작년, 재작년에 그걸 알게 된 거지. 우리 딸이 중학교 간 다음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애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자기 이제 아는 어떤 아이 얘기를 하는 거야. 걔는 원래 뭐 소위 제일 잘 나가는 그 외고를 갈 성적이 안 되는데 부모가 계속 그 외고를 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야. 뭐 외고를 가야 된다고 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얘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영어를 A등급을 받던 애야. 그런데 중3이 됐는데 그 부모가 너무나 그 특정 외고를 정해놓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 외고를 가야 된다고 계속 애한테 압박을 가한 거야. 그래갖고 이 애가 등급이 소위 원래 AA 등급을 받았던 애인데 중학교 3학년 등급이 떨어져 버린 거야. 중학교 3학년 등급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중학교 3학년 등급에 맞춰서 외고를 우리 딸 가는 외고 이런 데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부모의 자존심상 우리 딸 가는 외고는 후지다고 안 보낸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제일 어려운 외고에다 친 거야. 그러면 그 애는 지금 성적으로 우리 딸 정도의 외고는 갈 수 있는 애인데 그러면 얘는 그 더 높은 외고를 쳤기 때문에 떨어지면 소위 일반고를 가야 되는 거야. 그 엄마는 어떡할 거냐고. 근데 이제 도리어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이가 성적이 좋으니까 뭐 자사고도 골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외고도 골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장 낮은 외고를 가는 거야. 이 근처 외고 중에 제일 낮은 외고를 가기로 한 거지. 근데 왜 그랬냐 하면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딸의 습성을 아니까 우리 딸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얘가 지난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1등을 하더니 자기도 계속 1등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시달려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못 봤어. 2학기 중간고사를 못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는 스트레스에 약한 애다. 이런 애를 소위 잘하는 애들 모여있는 데 갖다 넣어놓으면 아이가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일반고를 가서 1등해도 된다. 그리고 아니면 제일 낮은 데에 가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이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딸을 설득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높은 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주변의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왜 높은 데 보내본 부모들이 정말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선배들이나 그 애들을 왜 소위 명문 그 특목고에 보냈던 부모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기가 조금만 더 먼저 나를 만났더라면 자기 자식도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애들이 대부분 망가졌다는 거야. 조금 아까 내가 만난 사람은 그 우수한 외고를 나와 S대를 갔는데 결국 부모가 요구한 대로, 부모가 강요한 대로 모 외고를 나와 S대를 갔는데 끊임없이 이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망가져 버린 거야. 그리고 결국은 서울대를 그냥 중간에 자퇴하고 애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대. 그래갖고 부모가 실종신고 내고 찾으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그 잘 나가는 애를 왜 그렇게 엉뚱한 그 경쟁으로 내몰아서 그 애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똑똑한 애인데. 그걸 부모들이 애 성적만 보고 애가 하고 싶은 거, 아이의 소망, 애가 원하는 거 뭔지 바라지도 않고 무조건 무슨 애고, 무조건 무슨 고, 무조건 민사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아이도 한 번도 민사고 이외에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래갖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민사고를 갔어. 그런데 민사고를 가서 1년도 못 견디고 그냥 일반고로 전학을 왔어. 너무 힘들어갖고 애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런 애도 가르쳐봤지. 그리고 소위 잘 나가는 외고에서 그 똘똘했던 애들이 완전히 무슨 중학교 날라리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결국은 그 경쟁, 무한 경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건데, 근데 이 애들이 망가진 가장 결정적 원인들은 뭐였냐면 부모의 질타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네 친구들 너랑 똑같은 애들인데 경쟁해서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따라가니? 왜 힘들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야.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냐고? 왜 자기를 쪼냐는 거지. 그러면서 애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예 막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봐요. 고대 의대 들어가서 왜 여자친구 성추행을 하겠어? 어? 고대 의대를 들어간 애들이 왜 여자애를 성추행하다 걸리겠냐고. 그 성추행하다 걸린 애들의 엄마가 하는 짓 봐봐. 그 엄마 감옥 갔잖아요. 자기 아들이 성추행을 한 게 아니라 성추행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 여자애가 아무 남자애들한테나 꼬리치고 다닌 꽃뱀이었다는 식으로 애들한테 설문조사하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가 감옥을 갔어. 결국은 뭐냐? 그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정도의 엄마니 애를 어려서부터 얼마나 갈구고 조졌겠냐고. 그러니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고대 의대를 들어갔으나 인격이 그지가 되어 있는 거지. 이거 몰랐어? 이거 실화야. 이 실화야, 실화.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니까 애들이 미쳐가는 거라고. 그래서 애가 미쳐갖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니까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몰랐구나. 이거 실화야. 그 왜 고대 성추행 사건 있잖아요. 고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 그 고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그 가해자 엄마 중에 한 여자가 그 짓을 하다가 걸려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인생에서 학벌이 좀 더 좋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소위 이제 부부가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부부가 서울대 나오거나 부부가 이렇게 명문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상하게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보다 선배들이 명문대를 나온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공부를 한 거야.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법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공부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부모가 명문대를 나온 애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 그리고 부모가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강요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애들의 부모들을 보면 소위 자기는 명문대를 가고 싶었는데 명문대를 못 간 부모들이 애들한테 명문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명문대를 못 갔기 때문이다. 내가 서울대 연대고대를 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그 부모는요. 여전히 인생을 루저처럼 사는 거야. 자식을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낸다고 위너가 아니라니까. 그런 부모들이 애 키워서 그렇게 고문해갖고 들여보내봤자 가서 엉뚱한 짓 한다고 애들이. 견디질 못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기 인생이 실패한 건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발상을 고쳐야 돼요. 에? 그게 정말 나쁘고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부모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 뭐? 내가 공부 못해서 내 인생 망쳤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명문대 가라. 그 생각이 내가 볼 때 가장 나쁜 생각이라고. 왜? 왜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신이 평생 그렇게 막 살아왔어요?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자식들 앞에서 내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그건 자백이야.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라고. 왜 자기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자식에게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라고 괴롭히냔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부모들이 자식을 괴롭히는 건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보다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니까. 공부를 잘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전신 화상을 입은 보디빌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온몸에,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 때까지 보디빌더 막 우수한 성적으로 막 1등 1등을 해갔던 친구가 어느 날 불이 났는데 미처 나오지를 못하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 그 피부 이식 수술을 4번인가 5번인가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리고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이 보디빌딩 하는 자기의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보디빌딩 대회에 이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왜냐하면 보디빌딩도 아름다워야 되니까, 성적이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워야 성적이 높은데 보기가 흉했겠지. 그래서 등수는 낮았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등수가 낮아서 그 사람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거 그만큼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 애들을 공부만 잘해야 된다고, 성적만 좋아야 된다고 애들을 죽이냐고. 그 애들 중에는 아마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만들기를 잘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노래를 너무너무나 잘해서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춤을 너무너무 잘 춰서 정말로 훌륭한 댄서가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시를 잘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받는 시를 쓸 수 있는 애가 있었을지도 몰라. 지난 7년 동안에 죽은 968명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살들을 했겠지만, 그 애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한 가지씩을 다 가졌을 텐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인간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7년 동안 960 몇 명이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960 몇 개의 가장 잘하는 재능을 사장시킨 거예요. 죽여버린 거라고. 이건 사회적 살인이야. 그 애들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건 이 미친 교육제도가, 미친 부모들의 문화가 아이들을 살인한 거야. 사회적 살인이라고 나는 봐. 아무 재능도 없으면 어떡해요? 뭘 해봤는데? 아이한테 뭘 해볼 기회를 줬는데, 어려서부터 영수 문제 푸는 괴물로 만들고 초등학교 1학년, 요즘에 6살, 7살부터 구몬 수학을 한다며. 눈높이 수학, 구몬 수학, 디귿다 숫자 계산만 시키고 애들이 연필도 못 잡는 애들 앉혀놓고 덧셈 뺄셈 가르친다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 막 알파벳 쓰라고 그런다며. 애들이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걸 못할 수도 있지. 정말요. 지금 이제 이 우리 딸의 고등학교 입시를 보면서 내가 이제 우리 딸이 막 그 고등학교 지가 뭐 입학 원서를 쓰고 막 경쟁률을 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자소서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그니까 뭐하러 외고를 가? 인문계 가라니까. 그랬더니 막 째려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는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막 그 무슨 특목고 가라고 압력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딸이 막 그러는 거야. 자기 막 그 원서를 내려가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야. 아이고 떨어지면 바로 집 앞에 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보냈어. 근데 우리 딸은 그러니까는 지 딴에는
자기가 더 잘하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적어도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는 적었을 거라는 거지. 부모 때문에 억지로 가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지. 저는요, 나는 우리 딸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 너 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 공부 안 하니? 너 이렇게 계속 놀 거야? 너 공부는 다 했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얘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딱 130등을 맞아온 다음에 엄마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아주 시건방지게 물어봤을 때 공부하지 마라.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낭비하는 거다. 절대 억지로 공부하지 마라. 공부는 하고 싶어 죽겠는 애들만 하는 거다. 그러니 네가 억지로 공부할 생각 하지 마라 했더니 근데 왜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공부하라고 그러느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그거는 너가 고3이 됐을 때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일일 때 그때 네가 그걸 포기하면 되는 거다. 그 선생님들은 그럴 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그래서 알려주시는 건데 그냥 네가 포기할 마음만 지금 먹고 있으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다. 공부를 왜 해 억지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포기라고 생각하고 지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가 막 이제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전교 50등 안에 들면 뭘 해줄 거니?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엄마가 50kg대로 살을 빼줄게. 그래서 막 낄낄거면서 웃었지. 68kg인데 내가 그때 68kg였는데 엄마가 50kg대로 다이어트 하지. 그 다음에 막 놀면서 게임을 했어. 애니팡을 열심히 했지. 그때만 아빠가 옆에서 막 청소를 하다 말고 아빠는 해외여행 쏘지. 그리고 막 청소를 하면서 둘이서 낄낄거린 거야. 그게 이제 50등이 될 거라는 거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였지. 농담이었어. 그런데 이 애가 정말로 전교 50등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어. 그래서 50kg대로 뺐어. 그리고 우리 신랑은 정말 빚을 갚아야 될 돈인데 그걸로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외여행을 가느라고 이민 가방을 들고 우리가 갔던 거야.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을 우리 딸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뭐냐? 애가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약속했고 두 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부모는 난 그런 거라고 봐. 애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 치는 게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해. 박수 치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더 하라고 괴롭히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솔직히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딸이 똥을 쫙 쌌을 때 똥 모양이 이쁘다고 박수 쳤어요. 아기 때 기저귀에 똥을 끙 그러고 쌀 때 어머나 똥을 이렇게 좋게 잘 쌌다고 우리 딸 장이 건강하고 튼튼해 하면서 막 박수 쳤어. 그리고 막 우리 딸이 방구만 뿡 껴도 이렇게 건강하게 방구를 잘 꼈다고 그러고 박수 쳤어요. 그래서 아기 때요 손바닥이 우리 딸 아기 때는 손바닥이 늘 빨갰어. 뭐만 어쩌면 박수를 친 거야. 근데 애가 딱 넘어졌어. 만약에 이제 애가 넘어졌다. 그럼 애가 울잖아. 그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조심 좀 하지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방바닥을 막 발로 뭉개면서 네가 아무리 우리 딸이 좋아도 그렇지 어디 와서 달라붙어 막 그러면서 막 방바닥을 막 뭉갠 거야. 그럼 애가 막 넘어졌으니까 울어야 되는데 웃다 말고 킬킬킬킬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방바닥이 잘못한 거라고 막 그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존감. 얘가 자존감이 98점이래. 자존감이 98점. 그런데 뭐래더라? 자존감이 높으면 또 뭐가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그것도 문제는 별로 없대. 문제는 없으면서 이 자존감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그걸 책임 전가라고 보면 안 되지. 또 한 번은 친구네 딸이 친구네 이제 아들이
야구를 연습한 거야. 원래 소프트볼로 하다가 처음으로 야구공을 던지기 시작했어. 근데 그 야구공이 딱딱하고 무겁잖아. 되게 아프잖아. 근데 그만 처음으로 던지니까 빗나가가지고 그 어린 여자의 얼굴에 맞아버린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야구공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야. 막 땅바닥에다 집어던지면서 니놈이 아무리 우리 누구가 이뻐도 그렇지 어디 와서 뽀뽀를 하냐고. 네가 아무리 우리 누구를 이뻐하고 그렇게 한 번 와서 뽀뽀를 하고 싶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디서 감히 우리 누구한테 와갖고 그렇게 얼굴에다 뽀뽀를 하냐고. 막 예단을 쳤어. 막 이제 그 야구공을 막 괴롭힌 거야. 막 방망이로 때리고 막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막 웃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막 그렇게 해주니까 막 낄낄낄낄 그러면서 막 웃었어. 근데 나중에 그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선이 아줌마는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위로해 준다고. 그러니까 경선이 아줌마는 되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위로를 참 잘해 준다고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나를 평가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그 1학년짜리가 경선이 아줌마는 사람의 마음을 참 잘 그 위로해 준다. 근데 우리 딸을 키울 때도 우리는 그렇게 키웠어. 그래서 어떤 실패의 경험 막 넘어진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오래 이야기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게.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는 조심하자. 그러면서 방바닥이 언제든 달려들 수 있으니 방바닥이 너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음엔 조심하자. 이러면서 농담 삼아 넘어가고 그러면서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딸한테 늘 뭐만 어쨌다라는 박수를 치고 그래서 얘는 박수 치는 부모를 보고 자란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늘 뭐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하고는 달리 자존감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사춘기잖아. 사춘기가 돼가지고 때때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야. 가령 영화를 보러 갔는데 5시에 영화가 시작된다고 문자가 왔어. 근데 7시까지 애가 7시에 나는 그래서 한 7시쯤 돼서 끝났겠지 싶었고 문자를 보낸 거야. 너 어디니? 막 딸 어디니? 막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어떡하지? 너 괜찮니? 별일 없니? 그래서 문자를 계속 보냈어. 문자 한 5개인가 6개인가 보냈더니 딸이 이제 극장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엄마 내가 영화 본댔잖아. 그래서 무슨 영화를 2시간 넘게 봐? 인터스텔라. 그래서 또 인터스텔라 지난번에 봤는데 왜 또 봐? 지난번에 보고 어려워서 또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애가 화가 날 상황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또 경찰에 신고한다 그럴까봐 나와서 전화를 한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갖고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막 눈치를 보면서 딸 미안해 막 그랬어. 그랬더니 딸이 괜찮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 내가 아니까 참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자기가 기억을 한다는 거야. 물론 더 아기 때는 우리가 비디오를 보여줬어. 아기 때 비디오, 아기 때 찍은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그 비디오에 보면 엄마 아빠가 이 애를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랑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얘가 그 어린 시절의 비디오를 계속 아기 때 돌려봤거든, 어릴 때. 근데 지금 와서 이 애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화가 났다가도 금방 풀어진다고. 그러면서 먼저 와서 사과를 해요. 자기가 확 신경질 냈다가 나는 이제 지가 신경질 내면 뭐 알았어 말 안 하고 이제 막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가 먼저 와갖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버릇없이 굴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준 거를 계속 확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사랑받고 자랐다라는 걸 믿는 거야. 그게 사회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속상할 때 그걸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여자 학원 선생이 얘한테 뭐 얘가 이제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막 선생님 짜증을 내면서 내가 너 가외 선생이냐고. 그렇게 너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차라리 가외를 하라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냈다는 거야. 선생이.
어느 애가 막 눈이 뚱뚱 불어갖고 들어왔어. 막 울면서. 왜 그러니? 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만, 자기는 이제 가회를 해야 되겠대.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 가회를 하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그 즉시 이제 가회 선생을 쫙 이제 사람들한테 가회 선생을 좀 알아봐달라 이러면서 쫙 돌렸어. 그래 놓고 딱 든 생각이, 얘가 아마 선생님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근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정리를 할 거다. 그런데 애가 이제 가위 선생을 구해달라 그랬으니 나는 구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애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물론 전혀 구해질 가능성이 없는 곳에 전화 몇 통을 넣었을 뿐이지만 우리 딸은 어쨌거나 엄마가 가위 선생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 애가 학교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자기 생각만 했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학원 선생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야. 선생님, 제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저의 문제만 풀어달라고 선생님을 힘들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 어린애가 지가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고, 엄마 나 가회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이 학원 다닐래.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훌륭하다. 너 정말 훌륭한 애다. 엄마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엄마한테 어떤 선생이 그랬으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선생 들이받았다. 너 어쩌면 어린애가 그렇게 대단하냐. 어른한테 어떻게 먼저 사과할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참 유능한 사람이고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이 몸이 되게 안 좋았대. 몸도 되게 안 좋고 학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정신이 복잡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선생님도 자기한테 사과를 했대요. 내가 그랬어. 야, 엄마는 너 수학 정말 공부 못해도 돼. 엄마는 네가 수학 50점, 40점 맞아도 돼. 나는 네가 먼저 그렇게 못되게 군 선생한테 가서 그렇게 사과하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엄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너는 수학 100점 맞은 애보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내가 막 칭찬을 했어. 막 박수를 치고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우리 집에 태어나다니. 부모보다 훌륭하다. 막 그래서 해줬어. 그리고 아이는 수학 100점을 맞아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선생을 괴롭혀서 결국은 이제 수학을 100점을 맞아온 거야. 원래 수학을 잘 못했던 애인데 지가 이제 기하학에 대한 기하학만 좋아해. 근데 이번 시험이 기하학이었고 그 기하학을 100점을 맞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 100점을 맞기 위해서 선생님을 괴롭힌 거지. 공부를 잘했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적은 덤이라고. 성적은 덤이라고요. 부모가 너 학원 안 가니? 나는 이제까지 우리 딸한테 너 학원 안 가니? 너 왜 학원 안 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알지? 너 학원 3번 빠지면 학원 끊는 거.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 돈을 아껴서 해외여행 가자. 맨날 이렇게 얘기해야지. 학원 가라고 강요 안 해. 그리고 가서 성적을 어떻게 공부를 잘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해.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고 가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만 절대 너한테 강요하진 않는다. 책임도 네가 지는 거다. 그렇게 해버릇했더니 얘는 이번에 학교를 원서를 쓰고 이 모든 과정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하고 자기가 막 맞춰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막 선생님들의 많은 유혹 무슨 자사고를 가라 무슨 외고를 가라 이런 유혹을 다 끊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된 거죠. 나는 내 딸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는 우리 딸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 엄마는 공부 잘하면서 싸가지 없는 애들이 되는 것보다 공부 못해도 정말 인간성이 뛰어난 애가 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명문대를 나와 돈 잘 버는 그런 싸가지 없는 애들보다 장그래처럼 고졸이어도 정말 성실하고 인간성이 된 애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아빠가 반대를 했죠. 안 돼! 장그래는 키가 너무 작아.
그러면서 얘기가 딴 데로 흘러서 뭐 얘기가 엉뚱하게 끝났지만 좌우지간 그랬더니만 그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는 내가 조인성만 하나 데리고 와도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조인성은 다리가 짧아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김우빈은 다리 긴데 그랬더니 김우빈은 여자가 많이 따라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가 되는데 아빠 같은 사람을 데려와야지. 결론은 그렇게 되더라는. 예. 조인성 다리가 짧어. 조인성이 키에 비해서 비율상 허리가 길어요. 생각보다. 물론 일반 남자애들보단 다리가 길어. 근데 조인성 키가 180이 훨씬 넘잖아. 근데 그 키에 비해서는 다리가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모델들 비율보다 다리가 짧은 거야. 허리가 긴 거지. 허리가 길어. 저지가 이제 그 우리 신랑은 그 세상의 모든 남자는 나쁜 놈이고 세상의 모든 남자는 나쁜 놈이고 세상의 모든 명배우들에게 단점이 있고 네, 그래서 엄마는 정말 장그래 같은 저 정도의 내공이 있는 애라면 외모고 학벌이고 다 필요 없다. 너가 정말 저런 애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 돼! 장그래는 키가 너무 작아. 에이 정말. 네.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야. 드라마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본 드라마 중에 이토록 그 완벽한 드라마가 있을 수 있나. 등장한 모든 사람이 연기를 잘하고 등장한 모든 사람이 마치 그 역할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너무 탁딱 맞고 그 화면의 전환, 대사, 그 다음에 뭐 배경, 그 사무실의 분위기, 그 다음에 막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그 여자 배우는 어쩌면 그렇게 러시아어를 잘하는지, 내가 러시아어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러시아어로 들리는지 너무너무나 잘하는 드라마야.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 장그래 같은 인턴이 가능하냐고. 정말 대한민국에 장그래 같은 인턴이 가능하냐고. 고졸 사무직이 가능하냐. 또 그 드라마에서는 너무나 장그래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오과장이라는 인물이 물론 아주 독특한 어떤 성공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 접대에서 2차 접대는 절대 안 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진 이 오과장이라는 인물이 이 장그래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멋진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소위 굉장히 뛰어난 그 여자 주인공이 안녕이가 막 장그래처럼 무조건 참고 그 사실 장그래는 오과장이나 김대리 같은 인격이 훌륭한 팀에서 참는 거잖아. 근데 안녕이는 하대리와 그 과장과 그 아주 이 썩어 빠진 인간들 그런 자원팀에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죽이고 숙이고 그런 모습을 이제 막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물론 그래서 하대리가 거기에 감동을 해서 안녕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근데 나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지금까지 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좀 위험하다. 왜 위험하다고 보느냐 하면 그러니까 인턴 중에 성공하지 못하는 애는 장그래처럼 안녕이처럼 못 참아서 그런 거다. 아니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성공하지 못한 인턴은 결국 장그래처럼 안녕이처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어간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장그래 같은 애한테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장그래가 참고 무조건 그 모든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면 매우 곤란한 결말이다. 예. 나는 그거를 찍고 싶었어. 나는 미생이란 드라마가 매우 훌륭하고, 예. 이 드라마가요, 맨 첫 장면이 뭐냐면, 2014년에 이 장그래가 요르단에서 그 어떤 남자를 추격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 그러면서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누구나 다 그 길을 가는 건 아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2014년 장그래는 영어도 잘하고 막 그 요르단을 누비면서 그 범인을 잡는 너무 훌륭한 멋진 상사맨으로 변해 있어. 상사맨이야. 왜냐면 그 1편에 나왔던 남자가 지난번에 오과장이랑 요르단에서 통화하는 장면에 나오더라고.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얘가 이 상사맨으로 훌륭하게 이제 요르단 가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걸로 2년 만에 완벽해지나 봐. 아직까지는 장그래가 영어를 못하는데 1년 만에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것도 거짓말 아닌가 싶은데, 좌우지간 미생이란 드라마 너무나 훌륭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비정규직 아이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개무시당하는가, 정말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드라마가 장그래라는 아이의 성공담으로 빠지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그래, 옛날에 신입사원이 그랬어. 옛날에 그 에릭인가 주인공을 했던 신입사원이라는 그 드라마도 맨 처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시작을 해.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에릭의 성공담으로 변하면서 맨 처음에 문제의식이 싹 사라졌어요. 청년 실업의 문제가 결국은 한 어떤 그 애의 막 그 위트와 그 다음에 임기응변 능력과 그 애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문제인 것처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무슨 그 왜 있잖아, 비정규직 미스 김인가, 미스 머시기 있었잖아. 왜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도요. 그 영화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라고 막 떴어. 직장의 신.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는 걸로 막 떠가지고 초기에 되게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드라마가 중반으로 가면서 그 여자의 영웅성, 막 일종 대형을 운전하고 뭐든지 잘하는 유능한 슈퍼우먼 김혜수의 영웅담으로 끝났어.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저 옛날 신입사원이나 직장의 신이나 미생이나 모두 직장에서 실패하는 건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의 신이나 미생이나 신입사원이나 너네가 능력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니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루저가 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 신입사원은 절대 서류 면접에서 붙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건 만화야. 일본 만화. 직장의 신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유능한 여자가 왜 비정규직으로 돌겠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또 그 뭐 비정규직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고 돈을 주고 막 뻥까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능한 비정규직한테 계속해서 비정규직만 강요하는데 정규직을 막 제한하는 뻥까지 말라 그래. 미생 마찬가지야. 장그래 같은 애한테 기회를 주는 사회냐고, 이 사회가.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니네가 망하는 건 니네 능력이 없어서야라고 섣불리 결론 내린다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마도 이 미생 작가는, 내가 미생의 원작을 안 봤어요. 미생의 원작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 미생의 원작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 그런데 이 미생의 드라마가 이 성공을 하면서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영웅성으로 빠지면 안 된다. 개인의 영웅성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개인의 능력 유무에 따라서 마치 결론이 나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냐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론 나는 게 현실이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정말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한 사람들 성공하나요? 오과장처럼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팀 딱 인간적으로 챙기면서 그런 사람이 차장되나요? 현실은 전혀 안 그렇잖아. 왜 그렇게 거짓말해?
오차장 같은 사람이, 오과장 같은 사람이 차장 되는 거는 만화니까 가능한 거지. 현실 속에서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아랫사람 챙기면서 정말 자기 업무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 항상 보면 승진해서 누락돼요. 그럼 주로 누가 승진하느냐? 맨날 손바닥 비비고 부장님 있을 때만 움직이고 부장님 있을 때만 집 날르고 그런 새끼들. 사무실 뭐 옮긴다 그러면 다른 애들 존나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뺀질뺀질 놀고 어디 가서 저기 커피 한잔 마시고 놀다가 부장이 들어올 때쯤 되면 와가지고 막 나르는 척한 새끼. 그런 새끼가 꼭 승진하잖아.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알아. 그죠? 맨날 그 줄 서고 말이야. 그 높은 사람들이랑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선물 돌리고 이러면서 알랑방구 낀 새끼들이 승진하는 거지. 정말로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냐고. 아니잖아.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지랄들이야. 자, 그러면서요. 이 사실 이제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죠. 이 카트라는 영화, 나 이 카트 봐야 되는데, 이거 미국 가기 전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언제 보냐? 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수능 보기 일주일 전 같아. 학력고사 보기 일주일 전 같은 심정이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 못해. 목요일까지만 방송해요. 예.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하고 나면 4일밖에 못해.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울렁거려. 가는 거 모바일 방송? 알았어. 모바일 방송 하면서 갈게.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뭐 정규직 비정규직 좀 이따 다시 한 번 할게요. 하여튼 카트라는 영화 그게 실화예요. 꼭 먼저 봐주시기 바래요. 예. 네, 과장님. 별들은 초원으로 내려서지 않았지. 설레는 가슴 겨우 참아내며 지평선으로 지평선으로 치고 자작나무에 기대어 사내들이 휘바람을 불 때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름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모두 아름다움으로 사람이 나는 처녀들은 아이를 낳지. 아프리카에서 그 미국 가는 거 미국의 방송 장비 이런 거 어떡할 거냐고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사랑을 알았지. 차가운 대지에 놓인 온기를 찾아 햇빛이
발자국을 찾아 사내들이 젖은 걸음을 옮길 때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름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모두 아름다움으로 살아 빛나는 저녁, 차장나무 숲 어디에서 돼지는 사랑을 키웠지, 돼지는 사랑을 키웠지. 어느 날 그 사랑이 돼지를 찾았지. 강을 건너고 산맥을 올라 돼지와 더불어 숨을 쉬고 큰 어깨와 단단한 발목에 그 사내들이 돌아올 때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뽀삽은 무슨 뽀삽이야? 이름 부를 수 있는 여권 사진은 뽀삽이 불법인 거 몰라? 모든 것이 여권 사진은 뽀삽이 불법이야. 모두 예. 아름다움으로 살아 빛나. 뭐? 망치 부인 변장 도피? 야! 가두었던 열정이 어, 스며들지는 사랑. 그 와중에 우리 딸한테 문자가 왔어. 어떤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거 이 사람이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알려줬어 이러면서 확인 문자가 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신 거야. 콩사탕에게 아찌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아들, 딸 대학 졸업하고 내일 모레 시집 장가갈 언니 오빠를 둔 아저씨란다. 또한 엄마 방송 애청자이기도 해. 가끔 화면으로 너를 보면서 참 이쁘게 크고 있구나. 엄마는 요리 못하시지? 다른 엄마들처럼 너를 살뜰하게 챙겨주지도 못하지. 그놈의 방송 때문에. 그래도 너는 항상 그늘없이 커주었고 엄마에게 불평하지 않으며 너의 소임을 다하는 씩씩한 딸로 희망으로 자라나는 너를 보면서 아찌는 아주 고마웠단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웃집 자식이 내 자식이 함께 잘 되기를 기원했단다.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험해서 그렇지. 내일 모레 미주의 엄마 잘 모시고 이왕 갔으니 견문도 넓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이쁜 콩사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니 우리 시청자분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 그 딸한테 이제 바로 그 토스를 해줬어요.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전달을 해줬는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딸이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 그래서 엄마한테 보낸 걸 너한테 보내준 거다, 전달한 거다.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참 엄마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늘없이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전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 그 훈련이 되는 게 모르는 전화번호는 절대 안 받고, 그 다음에 모르는 전화로 문자가 온 건 그냥 삭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면 일단 그 나한테 갖고 와 전화를. 자기 혼자 있을 때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모르는 번호가 여러 번 전화하면 엄마한테 그 번호를 보고를 하고 그게 돼 있어. 워낙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이 이제 협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의 그 번호 1번은 경찰이고. 어, 네. 우리 용이나찌님 얘기 왜 해? 우리 용이나찌님은 지난 3월이죠. 올해 3월. 올해 3월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 우리 방 애청자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사탕님 남편이야. 사탕님 남편. 네. 아,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는데 원래 이렇게 심장이 약간 이상이 있으셨대요. 근데 올 3월이 너무나 이렇게 좀 절망적이었잖아. 지난 3월 달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야당의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래서 3월 1일에 우리가 삭발을 할 때 그분이 같이 삭발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하시는 일 때문에 삭발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예. 3월 8일경에. 네. 아찌라는 말에 용인아찌를 생각하셨구나. 아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목으로 갈까요? 예, 오늘의 제목으로 가서 효리의 콩 이야기 합시다. 예, 효리의 콩 이야기. 예. 이효리 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네. 그 경찰의 조사를 왜 받았느냐 했더니 이효리 씨가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은 콩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직거래 장터를 열으니까 거기에 갖고 나가서 그 효리네 콩이라고 그러니까 그 무슨 댁 자기 별명을 지어서 무슨 댁 유기농 콩 이렇게 스케치북에 써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1kg에 10,000원, 2kg에 20,000원, 속일댁,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걸 SNS에 올렸는데, 그 손으로 쓴 스케치북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이, 그게 그 상표 등록을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면 불법이라고 왜 미친놈이 이제 고발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대요. 예, 경찰 조사를 받았대. 그러면 둘이 먹다 하나 죽는 맛있는 호떡. 그러면 그거는 살해 위협이냐? 그 장터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꿀떡 이렇게 팔면 그거는 살해 협박이야? 그것도 고소 좀 하지 그래. 미친 듯이 맛있어요. 미친 듯이 맛있는 불닭. 그러면 이거는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신고 좀 하지 그래. 아주 지랄 개지랄이야.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왜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야. 이효리가 아니라 좌효리다. 이효리가 아니라 좌효리라는 거야. 그 좌효리가 뭐냐? 이효리 씨가 노란 봉투 있잖아, 왜? 희망 봉투. 그 쌍용차 노동자들이었죠? 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100몇십억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란 봉투를 모아서 희망의 봉투로 이건 정말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보낸 거야. 이효리가. 그래가지고 원래 되게 흐지부지했던 분위기였는데 이효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확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미친 댓글원이 이효리를 좌효리라고 부르면서 지랄을 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이 이효리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그 이효리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효리네 집에 가서 벨 누르고 지랄하는 것도 난 다 그놈들 거라고 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효리를 괴롭힌 거야. 우리 집 괴롭히듯이 그때부터 이효리를 괴롭힌 거야. 그 희망봉투 노란 봉투에 참여했다고. 하여간 참 수준이 그런 새끼들이죠. 예.
그런 새끼들인데, 자, 근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효리가 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면 법적인 뭐 처벌을 받겠다 이러면서 그냥 쿨하게 하고 나왔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지켜보겠어. 이효리가 스케치북에 장난처럼 쓴 그 문구를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하는지 지켜보겠어. 한번 지켜보자고. 원래 있잖아요. 유기농이라는 이 표현은 가령 상품 판매를 할 때, 예, 정식으로 상품 판매를 할 때 그때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그 인증받지 않고 하면 그거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하면서 누구누구네 뭐 콩,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기농이라고 마크를 찍어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범죄예요. 원래 이제 이 유기농이라는 게 원래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내가 농약을 안 쓰고 몇 년을 깨끗이 해도 주변에 골프장 있으면 유기농 인증받기가 어려워. 주변에 골프장에서 농약물이 내려와갖고 비에 한번 넘쳤다. 그러면 몇 년을 농약 안 쳐도 그냥 이거는 유기농 인증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 유기농 인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에는 뭐가 있냐면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농약은 뭐냐면 농약을 뭐 얼마 이상 안 친 거. 그래서 기준 밑으로 농약이 있을 때 저농약. 그 다음 농약이 전혀 안 나오면 무농약. 그런데 그 유기농은 거기에 또 뭐가 조건이 또 더 붙어. 그래서 그 유기농 인증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상표 등록을 할 때, 상표 등록을 할 때 그 유기농 인증을,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게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흙을 떠다가, 그러니까 이 흙 속에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령 농작물에 있는 농약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흙을 검사하는 거야. 흙. 이 땅에 그 흙 속에 농약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화학 비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가령 퇴비 같은 거 있잖아요. 퇴비 같은 거를 쓰는 거는 농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농약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농약, 이건 뭐냐면 천연 퇴비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학 비료 있잖아. 화학 비료.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 비료를 농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화학 비료라든가 아니면 제초제 이런 것들을 농약이라 그래. 그래서 그 이제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제품을 이제 유기농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퇴비 같은 걸 쓰면 유기농이야. 그리고 이제 농약.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화학 비료를 이전에 썼던 흔적이 있으면, 지금 내가 농사 지을 때 전혀 내가 올해 농약을 안 썼다. 그러면 무농약이냐? 아니라고. 무농약 유기농이 안 나와. 이 흙이 3년인가를 농약을 안 하면 그게 저농약이 되든가 그래. 3년 동안인가 하여튼 농약을 안 뿌리면 그 농약이 물에 씻겨나가서 농약의 잔류량이 거의 기준치 이하로 아주 극소량이 나오면 저농약. 그 다음에 완전히 발견이 안 되면 무농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유기농은 소위 그 퇴비 같은 거를, 퇴비를 이렇게 퇴비는 뭐냐? 가령 인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인분이랑 무슨 볏짚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썩혀가지고, 그걸 완전히 자연 상태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퇴비를 만드는 거죠. 자연 퇴비를 만들어서 뿌리면 그것도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화학적인 어떤 농법을 쓰지 않으면 그게 유기농이야. 그래서 유기농에는 뭐가 모두 들어가냐면, 왜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 있죠.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 그것도 유기농이야. 왜냐하면 그 오리농법이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제초, 나쁜 벌레라든가 그런 걸 잡기 위해서 농약을 뿌린단 말이야, 농민들이. 그런데 이제 오리농법을 하면 오리들이 유해한 벌레들을 잡아먹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렁이 농법. 그래서 우렁이가 잡초들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농에 해당이 되지. 근데 좌우지간 이제 유기농이라는 마크가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이효리가
정식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그걸 정식으로 전문적인 판매를 할 때 그때 얘가 유기농이라는 마크를 찍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고 처벌을 엄중히 받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그 그냥 뭐라 그러나 직거래 장터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축제하는 분위기처럼 하는 작은 행사인데 거기에 이 연예인이 나가서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고하고 그걸 자랑하고 우렁이 농법 우리 친구도 우렁이 농법 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건데 나는 그때 말이에요. 이걸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얘네가 이걸 고발 안 했으면 효리가 그렇게 멋있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네가 이번에 이걸 고소하고 신고하고 지랄 안 했으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이효리가 그렇게 멋지게 그 마을 사람들이랑 그런 행사에 나가서 콩을 팔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겠어요? 그쵸? 얘네가 이걸 신고를 하고 문제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효리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 도리어 효리가 그렇게 콩을 판다는 얘기를 이번 사건으로 알려지니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콩 사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혹시 콩이 완판되지 않겠어? 도리어 막 다 판 다음에 효리콩은 언제 나오냐? 그 뭐 전국에서 효리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유기농이니 뭐니 이런 마을 공동체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효리를 뭐 정부에서 처벌을 하면 정부가 욕을 먹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효리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이번에 이 효리의 행동이 사실 이 등신들의 신고로 뭐 훨씬 더 드러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나?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나는 도리어 이번에 이 결과를 보고 야, 이 효리 이거 성공했다. 효리가 농사지어서 이런 걸 만들어 판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잖아. 효리가 이렇게 자기가 농사지은 거를 팔기도 한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는데 도리어 이 미친놈이 이거 신고해주는 바람에 완전히 이거 홍보된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효리가 정말로 뭘 만들든지 효리네 상표를 상표 등록하고 얘가 본격적으로 농산물 판다고 그러면 나는 대박 날 것 같은데? 그치? 완전히 홍보 대박 난 거고 무엇보다 근데 농산물 팔아서 부자 될 효리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효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보다 그 마을 사람들이 조촐하게 하는 행사에 세상에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만한 효리가 거기 가서 남편이랑 같이 그거를 마을 사람으로 참여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얘기야. 그쵸? 내가 볼 때는 이 효리는 내가 볼 때는 이 효리의 이번에 콩사건은 효리의 유기농 콩사건은 효리의 아름다운 삶을 혹시 자작극은 아니겠지? 자작극은 아니겠지? 효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를 온 국민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등신들이 그걸 막 신고하고 고소하고 퍼뜨리는 바람에 그냥 효리는 앉아서 홍보가 된 거야. 그치? 더 막 평판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제주도가 요즘에 중국인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제주도가 한국 땅이냐 중국 땅이냐 그런다는데 효리가 당당히 제주도를 지키고 있다는 어떤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서? 솔직히 그거 효리콩 보고 효리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고소한 놈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 내가 가는 사이트들에서는 내가 지금 접속한 데에서는
전부 다 고소한 놈을 욕하지. 효리 욕하는 사람 못 봤어. 그치? 그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야. 니들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니네는 뭘 해도 이제 안 돼. 그거 신고하고 고발한 놈이 욕먹지. 효리는 완전 이번 일로요. 효리의 이미지가 옛날에는 좀 뭐라 그러나 좀 노는 애. 뭐 이렇게 좀 재벌들이랑 어울려 놀고 막 이렇게 뭐 괜히 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막 나가는 듯한 그런 연예인의 분위기였다라면 지난번에 노란봉투 거기 참여하면서 효리가 이렇게 개념녀였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어머 효리가 진짜 멋진 걸이다. 그치? 효리가 진짜 멋진 걸로 살고 있구나.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콘으로 효리가 떠올랐다고 난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이 효리의 삶이 그 뭐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가졌던 이미지와 지금 이번에 콩 사건으로요. 나는 이번 사건으로 효리는 완전히 개념녀 등극이라고 봐. 정말 이쁘고 개념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멋진 그런 그 아이콘으로 나는 떠오르게 된 사건이라고 보고 고소 고발을 한 놈한테 박수를 보낸다. 네 덕분에 우리 효리가 이렇게 이쁜 짓 하고 사는지 몰랐는데 알게 해줘서 고맙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효리라고 부를 거야. 나는 이제부터 나 솔직히 이효리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효리라고 안 부를 거야. 우리 효리.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애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예뻐서 이효리 씨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 효리. 효리 우리 효리. 이쁜 효리 우리 효리. 그 속일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멋진 삶. 정말 이효리 씨의 삶에 박수를 보내요. 너무 멋지게 사는 거야. 나는 진짜 농사 짓고 싶은데 방송한다고 가지도 못하고 신랑이 정치하는 바람에 가지도 못하는데 벌써 우리 효리는 이 농군의 삶을 실천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기 그 마당 주변에다가 콩을 심고 거기서 이 수확을 하고 그걸 또 팔 생각을 하고 얼마나 예뻐. 그 이쁜 거 우리 모르고 지났잖아요. 고맙다. 덕분에 알았다.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대한민국 일베들이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그 둔갑해서 팔리는 현장 찍어서 고소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박벌레들이 일본산 해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려나가는 현장 그거 찍어서 올렸다라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 종박벌레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니네가 진짜 애국자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놈들 좀 잡아서 고발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니네를 벌레라고 안 부르고 사람으로가 불러줄게. 진짜 불량식품을 없애자 그러면서 이것도 뭐야. 중고 스마트폰 팔 게 어딨어. 예, 이게요. 그 스케치북에다가 그렇게 장난삼아 쓴 걸 가지고 그걸 유기농 표시했다라고 처벌하면요. 내가 볼 때는 그 관공서가 더 욕먹어요. 이게 무슨 상표 등록을 유기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식 판매 회사를 차린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유기농 표시를 했다고 처벌하면 내가 볼 때 그 처벌한 관공서가 돌 맞을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방사능 생선이나 잡아내라고. 일본산 수산물 잡으러 다니는 거나 좀 똑바로 하라고 욕먹을 거야 내가 볼 때. 지랄들이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걸 불법으로 처벌하려면 이효리가 그 농산물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상품 신고를 하고 그걸 유기농이라고 무슨 포장지를 썼다든가 이러면 걸리는 거라고. 지금 이효리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처벌하려면 지금 길거리 장터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떡볶이 그거 다 잡아들여야 돼. 살인 방조죄 이래가지고. 알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게 맛있는 떡볶이 그거 살인 방조죄 아니야. 미쳐버리게 매운 불닭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왜 신고 안 해? 중독성 있는 김밥 그러면 그것도 신고하지 왜 마약이라고. 하여간 진짜 너네는 머리를 안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냐? 어? 아니면 키 커 보이려고 달고 다녀? 아니 남들 달고 다니는 머리를 왜 그거밖에 안 돼? 아 이거 들어올 때 이거 진짜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어? 아니 재미없는데 왜 보고 앉아있어. 마약 떡볶이 그거 고소 대상이네. 마약을 미화했다고. 어? 요즘에 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런 표현이 유명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뭐야 요즘에 그 뜨는 그 이상한 과자 뭐 하니칩인가 뭔가 그거 뭐 마약이 들어있다 뭐 이러면서 막 저기 뭐야 구전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왜 마약 감자칩이라고 고소하지 그래. 마약을 미화했다고. 하여간 정말 지랄들이야 지랄들. 그 애교하고 상표 등록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신고하고 불법이라고. 아휴. 니네가 이해 못하면 억지라는 편견을 버려. 어? 아니 니네가 가서 그럼 마약 떡볶이를 다 고발하라니까? 그걸 다 고소하고 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다 신고해 가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가서 다 신고하라고. 그리고 와.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여간 들어올 때 지능검사를 해야 돼. 아프리카에 시청하는데 시청자 시험을 봐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이 지능지수 미달은 출입 금지. 아우 정말 이제 비번을 걸까? 비번을 걸어갖고 비번에다 문제를 내고 그 문제 푸는 애들만 들어오게 정상적인 인간만 들어오게 할까? 아 정말. 효리가 무슨 그 콩을 상표 등록했어요?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 효리가 자기네 그 콩을 상표 등록을 한 거야? 스케치북에다 쓴 거 말고 무슨 뭐 상표 등록을 했어? 유기농 그거는 상표 등록할 때 문제라니까. 아 저것들은 진짜. 그게 정식 매장이면 문제가 돼. 상표 등록 안 하고 유기농이라도 팔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게 정식 점포라면 상업을 위해서 상업활동을 하는 곳으로 허가를 내고 이 사람이 상인의 신분이 분명한데 유기농이 아닌 걸 유기농이라고 팔면 그거는 불법 행위야. 그런데 마을 장터에서 그러면 그 기준이라면 마을 장터에서 파는 떡볶이 이거 전부 다 위생검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마을 장터였다고. 마을 장터. 정식 매장이 아니라 정식 매장이 아니라 마을 장터에서 같이 공동체가 축제하면서 한마디로 동네 축제 같은 개념이었다고. 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는 척하는 거죠. 그래 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 끝까지 한번 해봐. 니네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효리 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내가 볼 때 이번 일로
이번 일로 이효리는 잃는 게 없어. 한번 계속 가서 떠들어 봐봐. 니네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문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다면 니네 말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지. 일본산 수산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 안 하는 거 우리나라에만 수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판했다면 니네들의 진정성이 이해가 되지. 그런데 지금 니네들이 하는 짓거리는 효리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마을 축제를 한 거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런데 니네가 그렇게 시비를 걸면 걸수록 효리의 삶은 널리 홍보가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효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팬이 생길 거라고 봐. 열심히 운동해. 가서 효리 홍보 활동 열심히 해. 안 말려.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실 이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뭐냐 하면 이 여러분이 농산물이요. 뭐 무슨 녹색 마크, Q 마크, 별 마크가 다 있어. 뭐 경기도가 인증한 뭐 마크 뭐 이런 거. 그래서 별하별 인증을 막 해가지고 마크들을 막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농산물 인증제도의 기준이 나온 적이 있냐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가령 무슨 마크를 받았어. 그러면 그 마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인지, 그 농산물을 이런 마크를 주려면 어떤 기준을 갖는지 그 기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기준을 공개도 안 해. 그리고 그런 기준도 들쑥날쑥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인증을 받았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국가 공인 어떤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야. 괜히 지네들끼리 만든 거야. 그리고 물어봐. 그 인증 줄 때 뭐뭐 체크했냐? 그럼 모르는 놈들도 많아. 모르는 놈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방송 듣기가 어렵지? 그래? 미안해. 너에게는 그 너무 어려운 방송 내용인 듯해서 내보내줄게. 너에게는 이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내보내줄게. 괜히 이렇게 방송 따라오려고 애쓰지 마. 그러다 머리 터져.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라디오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뭐 인증 마크를 되게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그 인증 마크가 과연 효과를 갖고 있느냐. 왜? 그런 인증 마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요. KS 마크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공산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KS 마크를 찍어줘. 그러면 KS 마크를 받은 거는 어느 정도의 품질이 되는 거다라고 막 홍보를 했었어. 그래서 KS 마크, 그럼 공산품 중에 KS 마크를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품질이 인정되는 거다. 그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 이렇게 막 홍보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KS 마크 이런 거 별로 잘 안 봐 사람들이. 그죠? KS 마크의 추억이 됐어. 지금도 그걸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KS 마크를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가령 이제 물건을 비교할 때 KS 마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걸 샀었어. 나 어렸을 때는 노트 같은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 농산물 인증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혹은 그 인증을 주는 데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야. 그래서 과연 그 인증이 의미 있는 인증이냐. 그러면서 인증을 남발하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거 아니냐. 무슨 인증 받으라고 막 꼬드겨서 그 인증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데 그 인증받기 위한 비용 들고, 그런데 결국은 받기는 어렵고 또 받아도 팔리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에게 괜히 부담만 주는 그런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요, 이 유기농,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그 국가에서 AT센터인가? 국가에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판별하는 그 자격증을 따로 줬어.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한, 그 판별사로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 그 친환경 인증을 해줄 수가 있어. 우리 아는 친척이 그걸 해. 그걸 했던 분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아는 거야. 예. 하여간, 그래서요, 이 농협 이야기로 또 막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간 농산물 인증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현지에서 도움이 너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협 이야기, 내가 어저께 하려다 까먹었어. 이 농협이 말이에요. 농협이. 이 농협에서 이번에 돈을 1억 2천 유출사고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1억 2천만 원만 털리고 만 게 아니야. 그 299만 원씩 털린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회 한도를 300만 원까지 해놔가지고, 그래서 299만 원, 298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뺏긴 사람들이 되게 많대. 지금 근데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걸 비밀리에 막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농협이. 그 한도 때문에 그 300만 원 이상은 한꺼번에 인출이 안 되잖아. 그래서 299만 원씩을 빼간 거야. 근데 그게 전 재산인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은 전 재산이 잃어서 유명해졌지만, 나머지 소액 3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돈을 뺏긴 농협 그 이용자들이 유저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그